나르시시즘하고 대상 본능적 리비도 집중이란 말을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자기애라고 나르시시즘을 셀프에 리비도가 집중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대상 본능적, 여기서 리비도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리비도가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향하는, 대상 본능이란 인스팅셜인데 아브젝트 인스팅셜이죠. 그래서 리비도하고 다른 용어로 쓰고 있죠. 하나는 리비도는 자기에게 리비도가 집중되는데, 여기 대상 집중적 대상 본능적 리비도 집중이다고 하는 말이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리비도가 집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얘기를 좀 따라가 보면, 초기 발달의 나중 단계에서 이상화는 초자를 형성하는 내재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격의 항구적인 구조에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인상을 남긴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프로이드의 이론과 여기서 코브스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프로이드는 나르시시즘이 있으면 그 나르시시즘이 자기에게 리비도가 집중되는 것과 대상에게 리비도가 집중되는 것은 별개로 봤죠. 어쩌면 대상의 리비도를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리비도가 집중되는 것은 줄어든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이것도 에너지니까 자기에게 에너지가 집중돼 있었다가 대상에게 에너지가 집중되면, 대상을, 쉬운 말로 자기 사랑하던 사람이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사랑할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이죠. 그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대상 사랑을 상충되는 것으로 봤다는 얘기. 그렇다면 좀 쉽게 현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기도 사랑하나요? 아니면 자녀만을 사랑하나요?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나요? 근데 프로이드는 왜 이렇게?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게 본능 이론이 굉장히 자연과학적 미케니컬 이론, 과거에 19세기의 어떤 그런 자연과학적인 법칙을 심리적인 것에 적용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길 수 있죠. 그래, 피지컬 에너지의 세계의 원리를 심리적 에너지의 세계에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생물학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제 여러분들 임상 경험과 어긋난다는 게, 코웃이 본 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영성 쪽에서는 또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웃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에 투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 스스로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는 대상에게도 그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남들에게 더 가혹하게 요구하는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어쩌면 이때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어때요? 화를 내죠. 공격하죠. 그건 누구에게 화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 룰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기는 못 살아요. 성경 말씀대로 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매번 실패하는데 오늘 만난 이 형제님이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권해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그걸 그대로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에게 엄청 화를 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따라 사는 게 힘이 버거운 사람이 대부분 이웃에게 그 룰을 강요하죠. 그리고 이웃에게 화를 내므로써 자기 것을 안 보고 해요. 대부분.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이 대상 사랑에서도 마찬가지.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충분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이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는 자기의 상태에서 이 대상 리비도로 에너지가 집중된다. 리비도가 대상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대상 본능적인가 자기 본능적이가죠. 자기 이 리비도가 자기를 향하는가 대상을 향하는가, 이런 개념 속에서 본다면 이게 마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프로이드 개념으로서는 이 나르시시즘을 설명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겠죠. 실제로는 이 코우시의 임상 경험 속에서는 저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대상 리비도하고 상관없이, 대상 리비도가 아무리 발달해도 나르시시즘 자체에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독립된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드 이론과 다른 점이죠. 나르시시즘 자체가 계속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병리적인 것으로 봤죠. 그런데 이런 것을 나르시시즘 자체가 그냥 없애야 될 것이 아니고 나르시시즘 자체가 발달해 간다고 하는 거죠. 그 현실을 만나면서 나르시시즘의 내용이 변하지만 초기부터 있었던 이 나르시시즘이 그대로 발달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성숙한 나르시시즘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것과 다른 라인에서 볼 때는 패달라지컬한 나르시시즘,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 얘기를 해요. 이고사이칼들 요즘은 건강한 나르시시즘 얘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게 세월이 변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고 서로 고민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평생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성숙한 나르시시즘이냐 아니면 유아적의 과대한 자기애냐 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코우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같은 현상을 보지만 이론가마다 이론 구성하는 게 달라요. 여기서 코우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나르시시즘의 내용 속에서 자기애라고 할 때 하나는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는 모습 있고 또 하나는 거대작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에 왜 이게 생겼을까 하는 것, 왜 나르시즘이 생겼냐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코우스는? 초기에 나르시시즘은 코우스는 초기에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의 얘기를 여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완전함을 느꼈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완전함의 요소를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그게 깨져나가니까 이 불안한 거죠.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는 모두가 공주님이고 왕자님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성경의 에덴 동산의 얘기는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봐서는 우리가 누구이거나 자라는 과정에서 한동안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세상이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었던 경험이죠. 자기가 생각만 하면 불편하면 바로 불편을 제거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공급됐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완전함이 어느 날 깨져나가니까 이게 불편함이 생겨나는데 이 속에서 이 완전함을 어떻게든 구조하고자 하는 게 이 사람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완전한 부모의 이상적인 부모 그리고 거대한 자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완전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상적이었던 그 상황에 회복하고자 하는 점에서 초기의 1차적 나르시시즘의 세계에서 왜 생겼느냐를 이제 그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아까 초기에는 우리는 자체성애적이라고 보고 나르시시즘의 발달과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나르시시즘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부분성애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 신체 하나하나에 통합되지 않은 쪽에서 자체성애가 있다. 구강기성애다. 아니면 항문기성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성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리비도가 우리 신체 각 부분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게 리비도가 이때를 자기성애 또는 자체성애적인 단계라고 처음 보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로서의 어느 사람이 이게 리비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 부분이 리비도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던 시절에서 자기의 단계에는 대상 사랑으로 대상에게 리비도가 집중되기 이전에 셀프가 통합된 자기 전체 자기가 하나의 독립된 이게 통합된 자기라는 개념이에요. 그 신체와 마음을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에 대한 것 대부분 신체 마음 합쳐서 내가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라는 게 통합된 자기가 없죠. 내 바디의 일부만 의식이 있는 거지 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통합된 자기라는 게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대상과 구별되는 자기라는 개념이 아이가 나라는 개념이 생겨날 때 이 나에게 에너지가 리비도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내 몸의 부분이 아니라 신체로 치면 신체 전체죠. 마음으로 치면 통합된 나라는 대상 내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를 대상으로 리비도가 그 자기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고 통합된 자기가 사랑 에너지인 리비도의 대상이 된다. 그러다가 여기서 그래서 나르시즘은 자기 셀프의 리비도가 집중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애가 자체성애보다 훨씬 발달한 단계를 자기의 시기로 보는 거예요. 1차적 자기의 단계에서 어떠면 이 대상 사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통합된 자기에 대해서를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게 애매해요. 대상관계의 이론이라 이 부분이 원래 자기가 통합되어 있다면 대상도 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대상에게 리비도가 집중되기 전에 자기에게 집중되는데 자기의 부분 통합되지 않은 어떤 신체 부분에 리비도가 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작용 어느 것에 리비도가 이게 분할돼서 자기의 기능이나 신체 어느 부분에 리비도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전체로 통합된
자기에 대해서 리비도가 집중되는 게 자기애다. 그래서 셀프에 리비도가 집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심리학이니까 실제 어려워요. 어렵지만 애를 써서 따라가 보는 거죠. 대상에 리비도가 집중된다고 그래서 자기애 쪽에 있는 리비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이 리비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도 계속 발달하지만 유아적이었던 이 자기애적 그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리비도 집중도 내용은 점점 현실에 걸맞는 것으로 되지만, 그러니까 과대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리비도는 그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비도가 나눠진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론가마다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나르시즘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요즘도 이고사이칼리도 다 인정을 해요. 우리가 컨스트럭티브한 어떤 건강한 헬티한 자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티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비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논란을 조금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학자에 따라 어떻게 보는가를 본다면, 이 코웃의 얘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 전에 공부한 캐런 호나이 개념하고 본다면, 캐런 호나이는 아이디얼라이드 셀프를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어떠면 여기 나르시시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 코웃은 둘로 나누었죠. 둘로 나누어서 과대자기하고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이 둘로 나누었는데, 캐롤라인은 이거 자체를 이상화된 자기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유아적인 상태에서는 자기와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융합되어 있죠.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상화된 자기죠. 자기와 대상이 구별이 안 되니까. 코웃은 임상적으로 이게 유용하다고 해서 이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기 단계에서 보는 건 캐롤라이 얘기로는 이거 자체가 이상화된 자기라는 거예요. 이때 부모도 자기의 일부잖아요. 분리개별화가 되기 전에는 부모도 자기의 일부라고 아이들은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상화된 자기가 문제는 이상화된 자기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폴스 셀프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폴스 셀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트루 셀프를 살아내지 못한다 하는 점에서 이상화된 자기를 따라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상화된 자기를 사는 사람들, 이게 패달라지카라는 병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병리적인 자기애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병리적인 자기애, 이상화된 자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타고난 자기, 이걸 트루 셀프라고 봐서 원래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길이다, 그리고 성숙하는 길이다고 봤던 게 캐런 호나이의 견해예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고, 코웃의 경우에 이상화된 부모 원상과 거대 자기가 결국 순화된다고 보고 있죠.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대한 것들이 점점 현실에 적합되고 한다면 현실 자아에 근접하지만 그래도 나르시시즘이 남아있는 현실에 접근한 형태라고 한다면 무엇일 것인가 한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게 트루 셀프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아있는 건 어떤 거냐면 거대 자기를 가진 아이를 잘 돌보면 우리말로 우쭈쭈 해주는 거죠. 얘가 세상에 자기가 제일
파워풀하고 제일 크다고 할 때 그래 너만큼 이렇게 훌륭한 애가 어디 있니라고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가 그래도 자기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것에 거기 자기 셀프 이스템이 생겨나면서 야망을 간다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할 힘이 생긴다는, 이게 트루 셀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 자체도 그것이 결국 자기의 이상화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나르시즘이 변모된다고 하는 현상을 호우스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의 어떤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아 시절에 가졌던 이 과대한 자기애로부터 현실에 의해서 검증됐으나 still 아직도 자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상태를 어떤 자기애라고 본다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잘 변모된 초기에 거대한 과대한 어떤 나르시시즘으로부터 그런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나르시시즘으로 변모된다. 이렇게 본다면 꼭 필요한 나르시시즘으로 변모된 상태를 캐로노나의 개념으로 친다면 참자를 살아간다는, 트루 셀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러면 초기에 이상화된 자기를 계속, 이게 변모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상화된 자기를 사는 사람들 뭘로 보냐면 캐로노나에는 이게 이게 뉴로시스라고, 신경증 환자들은 모두가 폴스 셀프를 사는 사람이다 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고, 건강한 자기애는 참 자기를 사는 사람이 이게 건강한 자기애인데, 이상화된 자기는 자기가 아닌 거죠. 원래 자기가 아닌 자기를 따라 사는 삶이 신경증의 삶인데, 이거 자체가 병리적인 나르시즘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상화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트루 셀프를 살아낼 수 없는 게 비극이라고 봐요. 캐론 호나의 개념에 의하면. 그래서 어쩌면 이 나르시시즘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화된 자기를 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보는 거죠. 때는 그 고착돼 있는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나르시시즘, 이게 변모되지 않고 평생 그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다고 봤던 부분이, 이게 이상화된 자기를 산다는 개념이에요. 이상화된 자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트루 셀프가 아니고 폴스 셀프는 외부에서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는 자기죠. 어떤 부모님이 기대하고 선생님이 기대하고 목사님이 기대했던 이상화된 자기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만, 근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질에 맞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모습대로 자기가 아닌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를 자기라고 믿는 것. 근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걸 코어식으로 설명하거나 캐로노나식으로 하거나 어떤 이고사이카지 쪽에서 보거나 결국 현상은 같아요. 이런 엉뚱한 이상을 쫓아서 평생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이게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자나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자기는 꼭 이렇게 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고, 비극은 자기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자기가 정말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분석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고
주위에서 암암리에 원했던 것을 이걸 자기 것이라고 가져가 버렸다는 비극이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는데 40대, 50대가 생각해 보니까 허망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헛것을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헛것을 쫓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는 그 이상화된 이상적인 자기,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알죠? 여러분들 자기 속에서의 나는 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을 하겠다고 쓰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유행했는데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널리 사용됐는데 문제는 자기 실현은 맞는데 자기 실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얼라이즈 셀프 리얼라이제이션하고 있고 트루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화된 자기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참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자기인 줄 알고 헛자기, 그러니까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는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셀프라고 하지만 이건 말하자면 외부에서 심어놓은 자기란 말이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아니니까 아무리 애써도 자기가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난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자기가 가진 탤런트하고 맞지 않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큰 일들을 잘 이루는 분은 자기의 트루 셀프를 리얼라이제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것은 강박증 환자가 더 애를 많이 써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애 안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성과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르시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캐런 오나이는 병리적인 나르시즘을 잘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병리적인 나르시즘을 살고 있는 사람은 꼭 한번 읽어봐요. 보면 이게 나구나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캐런 오나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자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자기 아닌 자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는 캐런 오나이 가진 인사이트가 코웃은 근데 같은 현상을 봤는데 코웃은 임상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료해내는 쪽에서 보니까 이 퍼스펙트를 바꾸어서 본 거예요. 같은 현상인데 코웃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나르시시즘, 건강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트루 셀프 빌드업 메서드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그리고 아이가 건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론화한다는 얘기는 임상에서 이러한 건강한 자기를 갖지 못하고 유아적인 자기애 속에서 갇혀서 평생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건강한 자기애, 성숙한 자기애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쪽에선 클리니컬리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두 학자다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봐요. 이런 중요한 얘기가 이상화는 자기의 발달의 두 가지 주된 통로로 이상화는 자기애적 리비도는 진정한 대상 리비도와 결합함으로써 성숙한 대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얘기는 이상화한 자기애적 리비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화는 자기애적 리비도가 있어야 진정한 대상 리비도와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기애는 함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숙한 대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상도 사랑해야지만 자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죠.
프로이드 선생님이 자아, 초자와 이고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틀에 맞춰서 자기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티피셜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초기 이게 첫 번째 저서는 어떤 입장에서 쓴 거냐면 프로이디언으로서 손색이 없게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에 자기가 가진 인사이트를 다 맞추어서 프로이드 본인의 이론은 프로이디언 이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삼중 구조론이라는 걸 여러분 알죠?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고, 이드, 슈퍼 이고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의 이론과 매치시키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1977년에 이 두 번째 논문을 쓰고 그 뒤에 두 번째 책에서는 The Restoration of the Self라는 책을 써요. 이게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을 쓰고 나중에 또 몇 가지 책을 쓰지만 그 중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치료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은 이 책은 1984년에 코웃이 198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코웃의 제자들이 에디터가 돼서 코웃의 생전에 쓴 아티클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코웃이 처음에는 계속 프로이디언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셀프 사이칼러지를 독립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본능 이론과 아까 마음의 삼중 구조론 여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코웃의 얘기는 나중에 환경 중심의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본능 중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고 사이칼러지 자기 동료였던 이고 사이칼리스트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해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 애를 써서 프로이디언 개념으로 설명해 내려고 했지만 코웃의 얘기는 프로이디언들이 볼 때는 원래 프로이디언 이론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 어떤 자의반이 아니라 자의 조금 타의가 더 많은 상황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책에서 용감하게 독립선언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평생 애를 써서 쓴 논문들을 동료들한테 보여주고 동료들이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자기 백혈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저서에서는 프로이디언 이론으로 떠나요 결국.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스트로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따라가기에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코웃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이 속에 다 녹아들어 있긴 한데 이게 프로이디안 개념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게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자기 이론만 얘기를 하면 좋은데 프로이디안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기애가 상처받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이 구조상 아마 초기 저술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좀 하죠. 이분도 이고 사이칼리스트고 원래 이고 사이칼리스트로서 코웃이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이라고, 그러니까 APA의 회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APA 회장을 했다는 건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이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 의사들이 정신분석을, 옛날에는 훌륭한 정신분석가는 다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면 정신분석을 공부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비엔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비엔나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대 초에 1938년쯤 비엔나를 떠나서 영국에 잠깐 있다가 1940년대 시카고에 와서 시카고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트레이닝도 받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만큼 미국의 정신분석 협회에, 미국 정신분석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IPA 국제 정신분석 학회의 부회장을 또 오래 하셨어요. 그만큼 성공적인 이고 사이칼라지스트였다는 얘기예요. 각광받은 이고 사이칼라지스트였는데, 자기가 이런 셀프 사이칼라지에 대한 독립적 선언을 안 하면 편하게 살 텐데, 이분 안에 돼 있는 창조성을 그냥 자기가 묵힐 수 없으니까 트루 셀프가 자꾸 나오니까 이 트루 셀프를 글로 써내는데 결국은 많은 저항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자기 삶 자체가 편안한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독립선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독립선언하면서 셀프 사이칼라지를 독립된 하나의 학파로서 정립을 시켜요. 그러면서 본인의 제자들이 셀프 사이칼라지를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만이 아니고 또 이고 사이칼라지스트 중에 가장 뛰어났던 분이 찰스 브렌나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브렌나라는 분이, 이분이 쓴 책이 정신분석 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1960년대 100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들도 그 책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으니까. 뒤에 그 책뿐만 아니고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개 있어요. 이고 사이칼라지스트인데 무슨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라고, 이고 사이칼라지스트에서 더 발달한 하나 이론 학파가 생겨났어요. 그 학파의 개척자이신데, 근데 이분은 가장 성공한, 가장 존경받는 이고 사이칼리스트. 그런데 이분도 마지막에 이분은 거의 95세, 90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쯤 이분도 이고 사이칼리스트로부터의 독립선언 비슷한 걸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마음의 삼중 구조론,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잘 설명해내신 분이, 프로이드 개념을, 구조 이론을 잘 누구보다도 탁월한 이론가였는데, 이분이 임상을 그렇게 수십 년 하고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 이분 안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프로이드의 마음의 삼중 구조론,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것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이거 자체가 본인이 열심히 이론적으로는 썼지만 이분에게 결국은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인사이트를 가지신 거예요. 근데 방해가 되니까 어떠면 이걸 폐기하자는 논문을 쓰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분석학회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 돼서 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이 학자마저도, 이분이 나중에 자기 마지막에 한 거, 이분의 글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히는데, 가장 논리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을 이분이 아티클 하나 쓰면 개념 하나씩 없어져요.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 개념들. 그렇게 논리적이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이고 사이클리스트의 가장 핵심인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 마음의 3종 구조론을 폐기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